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현재 쿼터백 그룹 연금연구소라는 곳에서 소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부작 강의를 한 3년, 4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촬영한 지 조금 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말씀드릴 게 사실 이제 사이버에서 하다 보니까 이 서로 이제 소통이라는 게 별로 없었었는데 직접 뵙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교수님께서 이제 뭐 재테크라든지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제들을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하시다가 제가 지금 뭐 저는 이제 금융회사에 한 3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관계된 뭐 그 투자 상품이라든지 뭐 자산 운용이라든지 뭐 세일즈 마케팅 두루두루 한번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저도 이제 사이버 대학원을 저는 졸업했어요. 대학원 MBA 과정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경희대학교 연금 박사 과정을 들어가서 이제 일도 하면서 이제 박사 학위를 준비를 했고,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이쪽 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뭐, 연금들 이제 뭐 많이들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사실 걱정들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또 오늘 자료에도 좀 소개해 드리겠지만 자료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게 보통 한 2~3시간짜리인데 제가 한 40~50분에 하려고 하면 조금 빨리 이야기할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점점 은퇴를 하고 있잖아요.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다 은퇴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은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뭐 법에 정해진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60세가 되면 정년이라고 해서 은퇴라는 건데, 사실 이제 은퇴라는 개념이 예전하고 다르죠, 그죠? 요즘은 보통 한 72세까지 일을 한다고 하니까 계속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건 은퇴는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은퇴라고 하면 내가 더 이상 돈을 못 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걸 은퇴라고 하는데, 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이제 첫 번째 보통 직장에서 물러나는 시기가 보통 빠른 경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49세 정도 되면 이미 뭐 이렇게 보통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죠. 저도 금융회사에 있다 보니까 첫 번째 직장, 뭐 두 번째 직장, 세 번째 직장 이렇게 뭐 직장을 자주 옮겨 다녀봤었는데, 실제로 보통 한 40대 후반, 50대 정도 되게 되면은 이렇게 딱 갈립니다. 좀 많이 갈려요. 그래서 일찍 나오시는 분은 일찍 나오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일을 하게 되시는데, 보통 제 또래가 되면은 대부분 집으로 다 갑니다. 다 가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른 삶들이 살게 되는 거죠. 근데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우리가 1964년생부터 74년생을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인구 통계학에서. 근데 이제 점점 이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2차 베이비부모 세대 전체 인구 한 950만 정도 됩니다. 1차 베이비부모 세대까지 다 합치면은 한 1,500만 명 정도가 이미 은퇴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곳에서 사실 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금융보험학을 공부를 하고 계시면은 뭐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간다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때 필요한 우리가 연금 자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나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30년 동안 금융 쪽에 근무를 하면서 사실 웬만한 건 다 해봤어요. 웬만한 상품 개발, 여러분들 혹시 ETF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ETF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도입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고, 코세프 200이라는 그 ETF 상품을 제가 처음 론칭 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했던 중에 지금 잘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사장님까지 가신 분도 있고, 저는 그 정도는 안 됐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뮤추얼 펀드라든지 뭐 ESG라고 관련된 있는 상품들, 우리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해봤고, 또 책도 한 2권 정도 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이 경험 속에서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면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융을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은 금융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금융회사 수도 있었지만 회사를 무조건 100%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금융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고 느끼고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은퇴를 목전에 두신 분이나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강의를 많이 하게 되면요. 사실 금융과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 바로 얼마 전에 끝났죠, 학기가. 경희대학교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금론을 가르쳤어요. 근데 보통 이제 거기 학생들이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 되면 이제 한 20세 전후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이제 구성이 다르죠. 그죠? 한 20세에서 한 24, 5세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이 연금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국민연금 그러면 이제 사기치는 것 같고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적대시하죠. 저분들 때문에 우리의 연금이 다 망가지고 우리는 돈만 내야 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학기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애들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연금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고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내가 필요로 하는 연금들을 내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투자라든지 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학회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나 뭐 이런 과목에서 연금 부자가 실질적으로 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부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빨리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늙어갈 뿐만 아니라 오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2070년 정도 가면 약 한 46.4% 정도가 65세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뭐 사실 이제 이 인구가 많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은 어쨌든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것들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초고령 사회로 가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보통 뭐 길게는 한 100년, 뭐 짧게는 한 3, 40년 걸려가고 그동안 제일 빨랐다고 하는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가 가장 빨랐어요. 한 35년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기간은 한 7년. 그리고 우리가 이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일본보다 더 빠른 25년 만에 이걸 달성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되냐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커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도달 연수를 보시게 되면 7년, 10년 쭉 가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53년입니다. 어떻게 이게 준비가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국가가 다 대신해 줄 수는 없으니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 빈곤율이라는 것을 이제 OECD에서 계속 발표를 하게 됩니다.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OECD 국가 중에서. 평균적으로 한 14.4%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40.4%죠. 이게 정부가 기초연금을 좀 많이 주고 이러면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대부분 40% 이상 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제 노인 빈곤율이 심하다는 거고 사실 노인 빈곤율은 뭐 이게 자살률하고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줄 없을 줄은 잘 모르겠지만요. 이게 사실 이건 어떤 뭐 논의가 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가 우울감과 자살을 일으키는 것은 상당 부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뭐 제가 뭐 불안하게 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 상황이 이러니까 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를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이제 연령대가 나누어지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더니 이렇게 좀 젊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조금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요 월급을 가지고 근로소득만 가지고 보통 이제 100만 불이라고 하면 100만 장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한 13억은 넘죠. 이미 그 환율이 1,300원이 넘었었으니까 한 14억 원 정도를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은 국가별로 이렇게 쭉 순위를 조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1위 같은 경우 스위스인데 100만 불을 모으는데 한 14년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근데 한국은 25인데 36년 7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달성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근데 100만 불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13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충분히 자기 노후를 충분히 알뜰하게 그리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돈의 수준이에요. 현재 기준에서 보면. 이게 뭐 30년 후 또 30년 전은 좀 달랐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우리가 100만 불의 가치는 좀 있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죠.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중국이 굉장히 경제가 발전돼 있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죠. 그죠? 중국은 아시다시피, 중국은 우리나라는 뭐 삼성에 들어간다 그러면 대졸 졸업자라고 하면 초봉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에 따라서 신입사원 연봉부터가 다 다릅니다. 가장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중국에도요, 이 소위 뭐 상해나 베이징 내에서 졸업을 하고 그 시민이 있던 사람이 회사를 들어가고 공무원이 된 거의 급여하고 저 외곽에서 있다가 사실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받는 월급이 완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완전 평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제가 외국계 자산운용사인 알리안츠 자산운용에 근무를 할 때 제 동료들이 중국, 홍콩, 싱가포르에 다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한국은 근로 평균 어떤 임금 수준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요. 홍콩, 싱가포르보다는 못해요. 근데 대만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 더 일도 비슷하게 하고 실적을 많이 내더라도 제가 보너스를 더 많이 받고 급여를 더 많이 받아요. 근데 홍콩하고 싱가포르하고 비교해 보면 택도 없어요. 근데 중국보다는 한참 많이 받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국가별로 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타당함이 다 보편타당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이 100만 불을 만드는데 우리가 기여할 거예요. 만약에 월급만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단축하느냐. 이게 키죠. 연금 부자가 되는 거는요. 이 자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뭔가 배우려고 하시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 계산하는 방법이죠. 계산은 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년, 35년을 앞당기려고 하는 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돈을 얼마를 넣어서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수익률을 얼마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적립하는 금액,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고 어떤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바이오족이라고 해서 빨리 내가 돈을 모아서 은퇴를 하고 인생 별거 있나? 욜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오늘 즐겨야지 내가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물론 오늘 즐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분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100세 동안 사는 시기, 이 시기가 우리가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넣으면 돼요. 50만 원과 100만 원 넣는 차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50만 원에 10%씩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약 60년이 걸려요. 근데 100만 원 두 배를 넣게 되면 22년 6개월밖에 안 걸리죠. 왜? 금액의 차이, 수익률 차이는 똑같은데 금액은 두 배 차이지만은 기간이 이렇게 단축됩니까? 이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복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계신 조금 젊으신 분들은 무조건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준비하게 되면 이 시간이 내 편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투자를 잘 못해요. 잘 몰라요. 아까 잠깐 이야기하시던데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야기하시던데 그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폐인되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저는 진짜 부자 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들이 투자하는 기간들이 뭐였냐면 매매를 막 해서 부자 된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부자가 됐냐면 비트코인 사서 부자 된 친구들은 2010년부터 저한테 비트코인 사라고 추천을 했던 제 후배 밑에 직원이 있었어요. 후배 직원이. 그 친구는 이미 수백억 대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기가 10,000원일 때 샀어요. 그 친구는. 그리고 저희 고객들한테 그걸 비트코인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게 지금 1억입니다. 15년 전에. 이처럼 시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우리 편이에요. 근데 어떤 시간의 가치 그리고 수익률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고 하면은 굳이 내가 오늘 삼성전자를 사야 될지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사야 될지 이걸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들을 이 앞당기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투자하고 관리하는 적립 금액과 그리고 수익률을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수익률은 1년 수익률, 한 달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죠. 30년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0년 이렇게 시간을 펼쳐놓게 되면요. 굉장히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재테크 강의 1년에 많이 나갑니다. 여러 군데 가서. 그러면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해요. 1시간, 2시간. 하고 나면 마지막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2차 전지 ETF 어떤 거 살까요? 그게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딜 가나. 그리고 이거 살까요, 말까요, 팔까요? 제가 2시간 동안 떠드는 그 이야기를 아니었거든요. 뭐 분산 투자해라, 그리고 장기 투자해라, 이런 기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절대로 안 하시죠. 그분들,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부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딩을 많이 하게 되면요, 금융회사들이 수수료 다 빼가는 겁니다. 제가 이 펀드업에서 30년을 근무를 했는데요. 저는 증권회사, 은행, 그 다음에 뭐 자산운용사 다 있어 봤어요. 그리고 저는 뭐 일을 조금 잘하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40대 초반에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임원으로서 저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41세 임원이 됐고 49세에 잘렸어요.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때 안 나올 걸 이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나와 보니까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것들을 저는 많이 배웠죠. 많이 느꼈고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아니다. 저는 41세 임원이 되면서 회사에서 차 줘, 법인카드 빵빵하게 줘, 모든 것들이 좋았어요. 보너스도 엄청나게 받고 돈도 많이 받죠. 많이 받았는데 이게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48, 7세, 8세, 9세 되니까 성과를 계속 내지 못하면요. 결국은 위에 CEO는 한 자리예요. 한 명이에요. 그걸 못 따라가면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서 쉽게 받아줄 수 있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제가 봤던 기본적인 연봉과 위치가 있는데 제가 무조건 낮춰서 가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퇴직과 관련돼서 저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봤어요. 중간중간 쉬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해에는 연봉이 제가 벌었던 돈이 뭐 제가 보니까 한 해는 뭐 1,000만 원도 못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벌 때는 뭐 몇 억씩 벌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변동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을 정할 때도 이 수익률과 관련한 것처럼 변동성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하면 잘할 것 같지만요.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했던 뉴턴도 이렇게 주식 투자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했냐면, 이 뉴턴이 처음에 시작했던 시점이 주가가 이렇게 뭐 안 움직였죠. 안 움직여 조금 올라가니까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상당히 올랐죠. 한 몇 배 먹었겠죠. 그죠? 상당히 올랐는데 그때 해피하게 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친구가 굉장히 부자가 되는 걸 봤죠. 옆에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팔고 나왔는데 누가 또 사가지고 계속 돈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뉴턴이 나중에 여기서 지가 돈을 벌었으니까 굉장히 만약에 한 1,000만 원 했다고 하면 한 10억을 갖다 넣은 거죠. 거의 여기 이제 보통 이제 8분 능선이에요. 주가는 항상 이런 패턴을 그리거든요.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갔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정점을 찍고 나가서 계속 빠지게 되죠. 근데 이 기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당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턴이 나오게 됐는데 거의 파산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전체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지만은 인간들의 광기는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것들이 여기 이제 4년 만에 걸친 겁니다. 4년.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이 회사가 아니고 어떤 다른 업종을 골라서 좀 길게 뉴턴이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일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잘못하게 되면요. 특히나 연세가 드실수록 그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뭐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게 좀 안 좋아집니까? 저도 그 기억력이 자꾸 깜빡깜빡 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 저는 사진사라고 했어요. 저는. 회의를 하게 되면, 저한테 저희 직원들이 그래요. 저 양반은 사진사라고. 왜냐하면 그 상황을 다 찍어 놓고. 그러니까 너 그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기억이 잘 안 나. 왔다 갔다 해. 뭐 헷갈리고. 뭐 그러시는 분 여기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예. 그렇기 때문에
판단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요. 잘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은행에서 증권회사에서 좋은 상품이라고 자꾸 권합니다. 여기 있는 문제점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최근에 홍콩 ELS 이 사태 어떻게 되면 내가 뭐 홍콩이 망하지 않으면 몇 프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50%까지 빠지지 않으면은 3%, 4% 정도 드려요. 그 당시에 금리가 2%였거든요. 한 2배 주니까 엄청 많이 주는 거죠. 근데 주가가 홍콩 주가가 50%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70%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잘못된 상품이니 아니니 이러면서 이제 막 지금도 여전히 이 분쟁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30년 동안 지켜보면서 저보다 선배들은 더 오래 지켜보셨겠죠. 이러한 문제점들이 꼭 3년, 4년, 5년 주기로 계속 반복됩니다. 이 홍콩 ELS 이 펀드가 이번에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5년 전에 우리은행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똑같이 있었고요. 15년 전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매번 반복되죠. 왜 그러냐면 내가 금융을 잘 모르고 누가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금융회사 직원들이 여러분들 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금융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금융회사에 근무했지만은 회사가 모든 것들을 고객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다 투명하게 다 드러냅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 하나의 상품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다. 절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 보험을 그렇게 셀지 하시는 분들 상당히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험의 장점 분명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저도 보험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사실 잘못되게 뭐 소위 말해서 미스셀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의 세계에 공짜 없습니다. 이 공짜 점심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거 보시면 미 서부 개척 시대에 술집 마담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건강을 막 캐고 위해서 건강 발굴하고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술을 마십니다. 보통 마시는데 이 술집 마담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변에 경쟁 그 술집이 많아요. 바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어느 정도 이상 마시면 가령 뭐 한 2, 3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려주면은 그 다음날 점심을 우리 집에 와서 먹어라. 공짜로 줄게. 그래서 프리런치 투데이예요. 12시. 술 많이 먹은 사람. 근데 여러분들 술 많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못 먹죠, 그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행오버가 굉장히 오면은 못 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짜 점심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많이 가서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부터 이 공짜 점심이라는 이야기 나온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가 그 전날 마신 술값에 이미 이 밥값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중에 반은 술 취해서 못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더 벌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뭐 좋은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래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오늘 기억하셔도 여러분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정보 있어, 좋은 아파트, 좋은 땅, 뭐 있어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그거는 대부분 네,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 부자는 어떻게 되냐면 돈을 사실은 많이 모아야 되죠.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내가 잘 뺐어야 돼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 우리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근로하는 시기에 국민연금에 싹 넣게 되면은 국가가 다 알아서 계산해서 뭐 지금은 한 61, 2세부터 받지만은 2034년부터는 65세부터 받아요.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이에요.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 내가 납입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저 같은 경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64세부터 저는 받습니다. 68년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100세까지 받으면 얼마 받겠어요? 연간 제가 월 한 180에서 190만 원 사이 받더라고요. 좀 지금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100세까지 살면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체가 뭐 10몇 억을 벌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필요 별로 없다라는 거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신연금을 받는 어떤 연금 제도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걸 잘 못하죠. 왜냐하면 국가가 종신형태로 지급해 주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요즘 어떻게 합니까? 투자형, 네가 책임지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그리고 퇴직연금조차도 DB형에서 DC형이라고 해서 회사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형으로 많이 바뀝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미국은 퇴직연금까지도 종신연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DB니까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60세에 퇴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연금으로 지급을 해야 돼. 근데 언제까지 줘야 됩니까? DB는 확정 금액은 종신형이에요. 죽을 때까지 줘야 돼요. 그 죽고 나서 와이프가 살아있으면 와이프한테 또 줘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사들이 돈을 엄청 벌어도, 포드니, 뭐, GM이니 이런 회사들 돈을 엄청 벌어도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되냐면 DB형에서 DC형으로 자꾸 바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DB형일 때 내 관심이 안 가져도 돼요. 알아서 내가 이 회사에 오래만 다니면은, 왜냐하면 퇴직금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직전 근무, 그러니까 근무한 내가 퇴직하는 시점에서의 연봉. 왜냐하면 연봉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보통. 호봉도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근속 연수가 오래되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퇴직금만 잘 관리해도 먹고 사는 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데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데 여기에서 제일 키가 되는 게 투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투자하기 쉽지 않죠. 왜?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심리는 모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편향, 지금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미래 30년 후, 10년 후는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다 이야기하면 그래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미래를 어떻게 생각해? 물론 맞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리고 틀린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쪽을 떼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손해가 좀 났어요. 절대 손실을 못 참습니다. 사람들이. 최근에 2, 3일 동안, 한 일주일 동안 미국 주가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주가도 꽤 흔들려요. 그동안 연초에 들어서 돈을 많이 쓰신 분들이 막 흔들리니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제 고점에 다다라서 이제 금리까지 빠지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아까 뉴턴처럼 늦게 들어가신 분들이 손실이 좀 나니까 굉장히 불안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추가적인 여력에 따라가면 계속해서 투자를 함으로써 이 평균 단가를 낮추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사람들이 게을러요. 여러분들 되게 부지런하실지 모르겠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다들 게으릅니다. 그리고 관성이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한 바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이야기가 아니라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들, 많은 어떤 위대한 학자들께서 이런 연구를 몇십 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넛지 잘 아시죠? 리차드 슐러 박사가 그 넛지라는 건, 넛지는 뭐냐면 이렇게 툭 건드린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뭐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성분들은 화장실에 가시게 되면 소변기, 죄송합니다. 조금 지저분한 이야기죠. 소변기 안에 보게 되면 이 파리 한 마리가 안에 딱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파리를 왜 거기다 두겠어요? 예. 그걸 조준을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변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소변기 주변이 깨끗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생활 중에 이러한 넛지를 어떤 소위 말해서 옆구리를 쿡 찌르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행동 심리학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연구하신 분이 로버트 실러 박사인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뭐 현상 유지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약간 강제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디폴트 옵션이라고 해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못해요. 상품이 많고 선택을 못해. 근데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시키잖아요. 강제로 가입시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돈을 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금을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연금을 받을 때 되면 받는 거예요. 퇴직연금도 그렇게 하고 개인연금도 그렇게 해버리면은 상당히 좋겠죠. 근데 어떻게 되냐? 왜 나의 돈을 국가가 너무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 이런 반발 심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게 되면 굉장히 좋게 그리고 자기가 연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거죠. 제가 학회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면 국가가 어떻게 개인재산에 관여하냐. 그분들은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귀찮거든. 귀찮고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잖아요. 현재 편향. 이런 것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도 똑같이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뀌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군중심리도 굉장히 커요.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 금융보험학과 학생들께서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오늘 좋은 어떤 종목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 끝나고 나서 회식하는 자리에서 뭐 요즘
할 만한 상품이 뭐가 있다더라 그러면은 다 합니다. 다 해요. 3개월 후에 조사해 보면은 대부분 똑같이 다 망해 있든지 안 그러면 조금 돈을 조금 벌었지. 그게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기업체 가가지고 이걸 테스트를 다 해봐요.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어디 아파트 사면은 대부분 따라가서 사요. 그런 것들이 군중 심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신문에서 난 기사를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 되면요, 그 주식이나 그 자산의 가치는 이미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을 그걸 보여주겠어요? 지난 6개월, 1년 동안 수익률이 얼마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사실은 종목 선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자산을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위험 성향이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위험을 안 주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 제일 쉽게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보통 여러분들 나이에서 뭐 100 빼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100에서 여러분들 나이를 빼시면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주식의 투자 비율, 그걸 이제 주식 투자 비율을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데, 가령 여기 뭐 한 20대 계신다 그러면 100-20 하면은 80%. 주식이 한 80% 정도 넣으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100세 시대에서 120세 시대로 가니까 요즘은 110- 자기 나이를 이야기해요. 그만큼 이제 오래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30대에서 계신 분들은 110-30 한 40%, 70% 정도는 주식에 넣으시면 됩니다. 뒤에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좀 많겠죠, 그죠? 그러면 조금 낮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성과를 나타내는지를 보게 되면은 내가 어떤 자산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여러분들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 1억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투자를 이렇게 쭉 해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이런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나름대로 미국 주식에 얼마 투자하고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저는 보고 나서 엑셀로 정리를 딱 해드립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수익률이 1년 후 시점의 수익률이 대충 어떻게 나올 줄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굉장히 그 보수적인 사람들은 자산 배분에 안전자산을 많이 넣으시거든요. 뭐 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라든지, 또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많이 넣게 되면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가령 내가 1억 중에서 6천만 원을 은행 예금에 넣겠다. 그럼 보통 지금 한 3천 몇 프로 주잖아요, 1년 금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4천만 원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뭡니까? 그동안 만약에 한국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면 지난 한국 주식의 10년간의 연간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잘 자산을 내 위험 성향에 맞게끔 잘 나누게 되면 그게 이제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간다? 10년, 20년, 30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일 젊으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 내가 연금을 탈 때까지 한 40년 남았다. 그러면은 제 같은 경우 이렇게 해요. 미국 주식에 한 40-50%, 그 다음 한국 주식이 20%, 나머지는 안전자산 딱 넣어 놓으세요. 그렇게 되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분의 수익률은 연간 한 7% 정도는 꾸준히 나옵니다. 아까 40년 후에 7% 정도 그걸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 가서 내가 넣는 어떤 금액과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연금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이게 너무 쉬운 걸. 그리고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가는 왔다 갔다 할 때 위험합니다. 그걸 이제 변동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배운 사람들은 변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걸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일 위에 분산 투자해라. 그럼 제가 이 식을 이불로 갖다 붙여놓은 건데, 왜냐면 X와 Y에 각각의 투자를 하는 것보다 둘을 섞어 놓으니까 위험이 훨씬 줄더라는 것들이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이걸 증명하신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거죠. 그죠? 1950년도에 이 것들을 발표를 했으니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요즘은 그 어떤 자산의 가치가 동주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일시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건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익률의 변동성을 보니까 1년 수익률의 변동성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런데 10년 같은 경우 굉장히 작아지죠.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장기 투자할수록 이 변동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험이라고 했죠. 위험은 낮아지고 최대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에 접근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30년 후, 40년 후에 현재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가 자산 배분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30년, 40년 후의 수익률을 제가 나름대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이 평균 수익률에 접근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어떻게 투자를 해요? 국민연금이 종목 찾습니까? 아니에요. 걔네들은 이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자면 국내 주식의 몇 프로, 해외 주식의 몇 프로, 국내 채권의 몇 프로, 해외 채권 몇 프로라고 매년 얼마 투자하겠다고 매년 연초되면 딱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딱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8에서 10% 정도 내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내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만 따라만 하면 돼. 걔들은 계속 오픈을 다 해요. 그대로만 따라 해도 한 8% 나올 수 있다는데 왜 이걸 못하냐는 거죠. 왜? 아까 그 어떤 심리적인 상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고 연금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자산 이렇게 관리하면 큰일 나는데 연금 없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이런 이야기합니다. 연금은 무조건 안전한 곳에 투자해야 돼. 왜? 내가 노후에 받을 돈이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만 투자를 해야 돼.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연세가 은퇴 직전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 맞을 수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이거 하면 바보예요. 저희 딸이 이제 곧 대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딸이 자기는 안전자산에만 넣고 싶대. 그래서 제가 안전자산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어떤 걸 보여주냐면 여러분 통계청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물가 수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 점검을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가령 짜장면 가격 이렇게 하면 1990년대 짜장면 가격하고 지금하고 가격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보여줘요. 야, 그 당시에 짜장면 가격이 지금 짜장면 가격이 얼마인데 그때는 얼마였어? 얼마가 바뀌었어? 근데 그 소위 말해서 원금 보장형 정기예금 상품으로 넣었을 때 금리가 좀 이게 따라올 수 있어? 못 따라와.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한번 해보자. 엑셀식 가지고 보여줘요. 그럼 애가 생각이 바뀌어요. 아, 이게 그렇게 그냥 내가 그 넣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위험이 많은 곳에 수익이 또 많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고 밤새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그 다음에 오늘 쓸 돈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나눠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인생 뭐 있나 그러면서 질러. 그리고 뭐 플렉스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연금 부자 못 됩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신입 직원들한테 옛날에 그랬어요. 회사에 가면요, 요즘, 회사 가면은 뭐 커피 머신 좋은 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좋은 원두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스타벅스에 쓰는 원두하고 제가 했을 때 우리 회사에 쓰는 원두가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스타벅스보다 훨씬 더 비싼 걸 써봤고요. 그리고 똑같은 걸 써봤어. 그런데도 아침에 출근해서 스타벅스를 이렇게 픽업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말했어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우리 그 경영관리본부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 근데 스타벅스를 사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사오냐고. 근데 자기한테 힐링을 주기 위해서 산대. 나 그건 이해를 못 하겠다. 야, 똑같은 커피가 여기 있는데, 그리고 방금 내린 건데, 그리고 그걸 5,000원 주고 왜 사오냐. 여기 있으면 회사가 그냥 5,000원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죠? 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도 잘 나가긴 해요. 뭐 안 나가진 않아.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는 차곡차곡 모으는 스타일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한 방을 노리는 애구나. 근데 그 애는 결국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생은 이미 망했다 이러면, 예? 이 생 뭐 이거 안 됩니다. 망할 수도 없어요. 내가 죽고 싶다고 마음대로 죽어지나요? 그리고 투자를 할 줄 몰라서. 투자할 줄 모르면요, 요즘 많이 도와줍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그 다음에 무료 어떤 자문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활용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 수단이 이렇게 많죠. 그런데 다 몰라. 근데 기본 개념은 이해는 하셔야 돼. 그 부자 들으면 이거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들으셔도 되고. 투자 가능 지역도 다양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 가능 지역은 지금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주식 계좌, 투자할 수 있는 계좌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쪼개서 살 수도 있어. 너무 편하죠. 근데 미국 주식 직접 사게 되면 안에 수수료가 엄청 붙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 증권회사 가면 한국 주식 하지 말고 미국 주식 하라고요. 한국 주식은 수수료를 못 받거든. 근데 너무 이미 그 경쟁이 이렇게 쫙
퍼져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 주식은 뭐 왕복하면은 한 0.6% 정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세금하고 이런 걸 고려하게 되면 내가 수익을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쭉 가져가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면 괜찮아. 근데 이걸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수수료가 저렇게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엔비디아를 제가 주변에 보니까 9년 전에 샀던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지금 돈을 엄청 벌었죠. 한 1,000만 원 가지고 1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해야지. 내가 어떤 종목 찾아가지고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뭘 할까 말까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투자 성과는 계속 달라집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올해 하면 어떤 상품이 더 좋을까라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분산 투자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뭐 투자 자체가 어렵다고 했을 때 간접 투자, ETF 이런 거 투자하시면 됩니다. ETF는 종목들을 다 골라서 어떤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위 이제 펀드라고 하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뭐 싼 주식 찾고 몰빵 투자하고 단기 투자하고 일시적인 투자하고 직접 투자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량 가치주 투자, 분산 투자해야 되고 장기 투자해야 되고 나누어서 투자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금도 인생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도록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 금융보험 하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목적 자금별 설계라는 것들이 다 투자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00만 불, 아까 우리가 13억 모으는 것보다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연금 제도가 다양합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돈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하는 것들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국민연금은 당연히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9%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4.5%는 고맙게도 회사가 내줍니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을 좀 올라가려면 국민연금 최저와 최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조금씩 올리면 올릴수록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한 110만 원 이상 그 정도 받게 만드는 거죠. 보통 국민연금이 지금 우리나라 소득 대체율이 40%예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이 소득 대체율 40% 내가 40년을 근무했을 때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 제도에 좀 잘 아신다면 여러분들 자녀나 젊으신 분들은 무조건 국민연금에 빨리 가입해 놓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 안 넣었으면 추납해가지고 넣으면은 저 정도는 나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대주는 거죠. 자기 임금의 8.33%를 뭐 DC형이든 뒤에 같은 경우는 8.33%인 12분의 1을 매년 넣어주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연금화 시켜서 퇴직금을 나중에 다 받잖아요. 그죠? 보통 뭐 1억, 2억, 3억 정도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연금화 시키게 되면 이 정도 나옵니다. 월 얼마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연금도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세액공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세금을 국가에 다 내줄 필요 없어요. 적당히 줄일 수 있고 국가가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들은 다 반드시 가입해야죠. 그래서 내가 절세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연금도 가입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목돈 적시연금화 시키든지 안 그러면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고 있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왜냐하면은 10년 동안 보험 상품에 넣어요. 근데 다른 거는 이거는 다 연금 소득을 다 냅니다. 나중에 찾을 때. 근데 세제 비적격 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법이 굉장히 좋은 게 10년 내가 보험 상품에 갖다 놓고 있으면 나중에 연금을 찾을 때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깨면 안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중에 노후돼서 주택은 당연히 이 과정 중에서 준비를 하실 테니까 주택연금화 시키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월급만큼 받는 연금 수령액을 이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제가 왜 260만 원이라고 했냐면 부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평균 급여가 한 270 정도가 된다고 이 소위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 다층연금 제도 요약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행동적 생애 주기 가설에서 A, B 중에서 현재 소비 성향이 높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A씨입니다. B씨죠. 왜냐하면 금융자산이 이 사람 팔아가지고 2억밖에 안 가지고 지금 이 사람 공무연금 월 300 나와요. 100만 원 나오고 누가 많이 쓰냐면 B가 많이 쓴다는 거죠.
소비 성향이 높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굉장히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산다는 거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그리고 내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연금이 됐든 공무원연금이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것보다는 위쪽에 연금으로 맞춰 나가는 것이 지금과 같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생각해야 될 전략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의 시기에는요, 이런 게 필요 없죠. 어떻게 했습니까? 집 사고, 땅 사고, 아파트 사게 되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시기였잖아요. 이제 그때는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였고 고도 성장의 시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예전에 80년대만 하더라도 10%, 90년대만 해도 7, 8% 됐어요. 2000년 넘어오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연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2에서 3%밖에 안 돼요. 그런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성장률 자체가 줄었다는 것은 과거에는 어떤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뭐 맥락상에서 굉장히 좋았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 쪽으로 가게 되고 그게 연구했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실러 박사가 저걸 88년도에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소비 성향은 현재 소득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게 현재 소득이 많아지는 것은 연금이 많아지게 되면 내가 회피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로버트 머턴이 이야기했던 이 머턴 박사도 이 경제 쪽에서 특히 연금 쪽에서 유명한 박사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사건 사고가 많았던 분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수학자였어요. 수학자였는데 이분이 옵션 가격 계산을 너무나 잘했어. 그래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 돈을 관리해 줘가지고 옵션 트레이딩 하면서 돈을 엄청 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폭망했어요. 망했어요. 근데 이분이 지 돈 가지고 했었으면은 자기도 끝났을 텐데 남의 돈을 가지고 했잖아요. 많이 배웠죠. 세상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계산한 시그마 가지고는 세상이 안 돌아가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분이 뭘 했었냐면, 은퇴 설계, 재무 설계, 그리고 연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냐면, 은퇴 전 소득과 은퇴 후 소득을 맞추는데, 높은 확률로 달성 가능한 수익과 최종 목표, 그러니까 은퇴 목표에 대해서 목표 소득을 정확하게 설정하라고 했어요. 설정하고 그걸 만들어 나가서 내가 어느 정도 그걸 완성됐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은퇴 목표 달성 전에는 적극적 투자를 하지만은 달성 후에는 안전자산 투자하면서 인생을 인조이하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로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분도 한국에도 자주 오시는데 우리나라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많이 하셨죠. 야, 원래 그 목이지 대출 상품인데 주택연금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 제도가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정 노후생활비는 제가 국민 그 연금공단에서 자료가 아니라 그 2023년도에 KB금융지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라 보니까 보니까 369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보다는 아무래도 금융회사에서 했다 보니까 좀 더 높을 수는 있는데 한 35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사이가 돼야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적정한 노후생활비가 되지 않느냐. 이거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대응하신 분들은 사실은 은행에서 조금 뭐 돈도 좀 있으시거나 그런 분이었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노후 준비 시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늦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OECD 자료하고 직접 비교해 보니까 한국은 유독 더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갖춰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 부자를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지출하는 이 과정들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쓰고 투자하자. 잘 안 된다는 거죠.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 연금을 어디서 좋아하느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통합연금 포털에 가면 다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고객들 만약에 상대를 하신다라고 하면 고객들 관리하실 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금 투자 전략에서 사실 요거는 아까 제가 앞에 다 말씀드렸어요. 자산 배분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만드는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마이너하게 보고 있고 좁게 보고 있는데 지금 축구협회 굉장히 문제 많지만 어쨌든 축구를 한다라고 하면 감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홍명보가 돼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독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상품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는 잘 넘어가도록 사실 ETF는 저는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너무 싸요.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 수수료가 좀 비싼데 ETF는 똑같은 어떤 그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ETF가 훨씬 낫습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ETF나 펀드 중에 어떤 걸 하냐면 당연히 ETF를 해야죠. 왜냐하면 여기는 한 1% 정도의 수수료를 받지만 여기는 거의 공짜예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 기관 투자가도 요즘 다 ETF 합니다. 옛날처럼 주식 투자 직접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자체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그런 유혹에 많이 빠져요. 어떠냐면 뭐 인도, 중국 옛날처럼 뭐 그렇게 신흥국의 투자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는 성장률이 굉장히 높죠. 높은 대신에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머징 마켓보다는 선진국인 뭐 미국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맞고 한국은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같은 것들은 일부 가져가게 되면 좋겠죠. 그리고 며칠 전에 발표한 세제 개편안 보게 되면은 밸류업 기업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뭔가 자꾸 뭐 혜택을 주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배당 많이 하고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연초에 그걸 발표해서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은행들이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정책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마이너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략적인 것과 전술적인 것들을 나누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부작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니까 한번 다 들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도 학생들이 너무 많으면 힘들어요. 사실은 적당한 게 좋더라고, 모든 게. 그래서 투자는 이제 연금자산 투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투자는 적립식 투자 효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주가가 빠지더라도 빠져서 제자리에 오더라도 나는 이익이 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립식 투자가 시점을 분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상품 가격을 평준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검증은 된 거예요. 다만 긴 기간 동안 하게 되면 이 적립식 효과는 사라지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소득이 오르게 되면요. 이것을 쓰면 안 되죠. 그죠? 소득이 오를수록 계속해서 내가 투자하는 금액을 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립 금액을 올리고 기간을 올려나가는 개념에서 증액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 퇴직연금은 자동적으로 증액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내 소득이 오르게 되면 국민연금도 조금씩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증액 투자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것과 똑같이 맞춰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 투자. 10년 보유하게 되면 이렇게 위험이 이렇게 굉장히 평준화돼요. 근데 1년 보유하게 되면 이렇게 들쑥날쑥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게 뭐 기간의 차이 없습니다. 모든 자산, 모든 것들을 기간을 나누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이런 패턴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너무 쉽죠? 그죠? 왜냐면 시장은 많이 올라가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무 떨어져 있다 그러면 기업이 이게 진짜 이상한 기업이 아닌 이상은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평준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회귀한다는 거.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평균 회귀하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재수가 되게 없었어. 근데 되게 없다가도 좋은 일 생기잖아요. 또 좋은 일 계속 있다가도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평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투자자산 제가 단 거 다 빼고요. 요즘 이제 관심 있는 게 이거예요. 커브드 콜 ETF라고 해서 연금,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단계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매월 배당금을 주는 것들 상품을 막 이렇게 합성해서 만들어 놓은 ETF예요. 그래서 이걸 사시게 되면 뭐 연 배당 8에서 12% 이렇게 많이 주는 상품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품들은 할만해요. 그래서 배당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금 자산 한 10억 정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월 배당 또는 연 배당 5에서 한 8% 정도 된다고 보면 어때요? 그렇게 되면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수준만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 받아서 퇴직 DB나 DC에서 IRP로 넘어갈 때 IRP에서 소위 말해서 그때는 이제 내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특히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자산 가지고 그다음에 배당주 가지고 여기 배당 ETF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내가 매월 받을 수 있는 돈. 그럼 상가 사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가 사놓으면은 상가 가격은 좀 변동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월세로 받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상가보다는 편리한 게 뭡니까? 내가 굳이 세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임차인이
월세 안 낸다고 해서 내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똑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까 뭐든지 빨리 했다고 했잖아요. 2013년도에 이 커브드 콜 상품을 제가 한국에 최초로 도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츠라고 해서 이건 이제 금리가 떨어질 때, 지금 금리 떨어진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리츠 가격이 그동안 금리 올라간 시점에서 리츠 가격이 이 부동산을 그걸 해서 이걸 거래하게 하는 펀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증권회사 들어가게 되면 리츠 상품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소위 말해서 이것들이 성과가 개판이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금리가 계속 올랐잖아요. 금리가 계속 오르면 리츠는 무조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가 자기가 차입을 내서 건물도 짓고 뭘 하는데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수익이 다 작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리츠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에 중에서도 배당률이 한 8% 정도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에서 금리가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중에서 거래량이 좀 많고 금액이 큰 거 이런 것들을 사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저는 9월 달 지금 미국 금리 뭐 인하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 금리가 인하 시작 딱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안 되면 조금 더 딜레이 되겠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 지금 피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구간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내가 은퇴할 무렵까지의 는 위험 자산의 비중이 높다가 이렇게 은퇴하는 시점에서 위험 자산 비중을 확 줄여놓는 이런 상품들이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쉽게 투자하기 좋은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투자의 세계에 정답은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요.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하시게 되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신영복 교수의 글 중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어떤 노인 목수가 땅바닥에 집을 그렸어요. 집을 그릴 때 여러분들 집 그릴 때 보통 뭐부터 그립니까? 지붕부터 그리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사람은 집을 그리는 순서 주춧돌부터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은 지붕부터 그릴 수 있고 이게 지붕부터 만들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붕부터 그려왔어요. 근데 이분은 오래 하셔서 그런지 주춧돌부터 그리고 맨 나중에 지붕을 그렸어요. 그래서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들하고는 완전히 반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의 집, 그림은 집 짓는 순서하고 실제로 똑같은 걸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투자를 할 때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조차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일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자꾸 놓치게 되고 욕심 부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그 수련 과정, 발전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의 세계에 정답은 없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